세계 최북단의 섬 그린란드. 이 겨울 왕국에서도 인류는 생존했습니다. 농경도 목축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수만 년 전의 인류가 그랬듯이 이곳에는 아직도 야생으로부터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누이트족 율리우스 씨. 그는 오늘 8시간째 빙하들 사이를 헤매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노리는 것은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고리무늬 물범입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헤엄치는 표적을 명중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냥을 통해 고기를 얻는 일은 실로 힘든 과정입니다. 이누이트는 물범 가죽으로 옷과 집 지을 재료를 얻고 살코기로 영양분을 얻었습니다. 한 마리 동물로 의식주를 해결해 온 셈이죠. 사냥은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생존법이었습니다. 사냥에서 가축의 시대로 육류는 가장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요리사들의 도전 과제였죠. 한 점의 고기를 얻기 위한 기나긴 여정. 이것은 요리하는 인류,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미식의 도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육식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 토마스는 요즘 요리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쌀이나 밀 등을 제외하고 고기와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빵이나 파스타 대신 고기와 채소만 먹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구석기 식단이죠. 고기와 채소만으로도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eat is the most perfect protein chain for us. Not the carbohydrates as a fuel, but to add the minerals and the micronutrients. And fat is our main fuel. And carbs is not a fuel, it provides something else. 과연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고기를 요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기는 살코기와 내장을 함께 조리합니다. 살코기보다 내장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파스타 요리. 그러나 밀가루로 만든 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채를 썰어 면발을 대신하죠. 고기만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툰드라 지역에는 고기만을 주로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토의 땅에서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일까요? 술록은 영하 30도 극한의 추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입니다. 이곳은 코미족의 방목장입니다. 하지만 술록은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 반야생에 가깝죠. 코미족은 올가미 하나로 300kg이 넘는 술록을 잡습니다. 온순한 가축을 잡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시간의 씨름 끝에 술록 한 마리가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술록 한 마리는 5인 가족의 일주일치 식량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죠. 술록의 털은 극한의 땅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옷감이 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동토의 땅. 술록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을 얻을 수 있는 코미족의 주식입니다. 코미족도 평소에는 고기를 주로 익혀 먹습니다. 갓 잡은 술록은 생고기로 먹기도 합니다. Так мы, не знаю, постоянно сырое едим, да, так сырое и привыкли. Сырое мясо все равно тянет. Мы на мясе живем, да, у нас мясо здесь, да. Мясо, хлеб, первый небо, соль, чай. 인체 내에는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8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섭취하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코미족이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술록과의 공생이었습니다. 술록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이끼를 먹고 고기를 통해 단백질이나 무기질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대신 인간들은 술록들에게 소금을 주죠. 드넓은 설원에서 나트륨을 얻을 수 없는 술록들은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소금을 매개로 가축의 시대가 열립니다. 가축의 시대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전문가가 필요했죠. 카우보이입니다. (500kg의) 거대한 몸집. 카우보이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올가미 하나로 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본격 가축의 시대는 신대륙의 드넓은 초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구상의 초식 가축 중에 약 80%는 소입니다. 와이오밍의 카우보이들은 800여 마리의 소를 끌고 100km 떨어진 초원지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소떼머리는 이제 이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풀 대신 사료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늘 소떼를 몰고 이동해야 했던 카우보이들. 그들은 척 wä건이라 불리는 마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마차 안에는 온갖 살림살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Rolling kitchen, a kitchen on wheels. You know, it has everything is contained in this for the survivability of the cowboys on the trail. The chuck wagon cook, they were just hardy individuals and they could live out on the trail and make things happen with very few ingredients. 그렇다면 카우보이들은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요? 이것은 거세한 소의 고환입니다. 살코기는 내다 팔아야 할 값비싼 상품이었죠. 카우보이들은 팔 수 없는 특수 부위를 주로 먹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카우보이들이 살코기를 먹는 경우는 소가 부상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카우보이식 양념은 소금과 후추 그리고 칠리 페퍼라고 하는 서양식 고춧가루입니다. 카우보이들은 숯불 위에 고기를 얹어 빠르게 구워냈는데요. 이런 숯불 직화구이는 가장 고전적이고 맛있는 방법으로 통합니다.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이 육즙에 있습니다. 육즙이 숯불 위에 떨어지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천연당과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고기 향을 간직한 분자로 변합니다. 이 분자들이 연기와 함께 고기로 스며들어 풍미를 더하는 것이죠.
단순한 조리법이지만 어쩌면 살코기의 맛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That's it right there. 카우보이들의 요리는 미국 육식 문화의 상징이자 연간 1조 원 규모의 바비큐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천 가지 변형이 가능한 식재료죠. 인류는 가장 이상적인 고기 맛을 얻기 위해 다양한 구이법을 실험합니다. 불과 고기의 만남, 구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가장 맛있는 조리법입니다. 고기는 인류 식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고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값비싼 식재료였습니다. 자, 중세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귀족들의 주방은 언제나 만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귀족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는 고기였습니다. 귀족들이 최고로 친 고기가 있었습니다. 사냥한 야생동물의 고기였습니다. 고기는 곧바로 요리하지 않고 며칠을 보관했다 요리했습니다. 숙성을 위해서였죠. 귀족들이 좋아한 고기구이 방식은 쇠꼬챙이 로스팅. 불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간접 열로 구웠습니다. 고기가 익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시간. 주로 어린 소년들이 로스팅 기계를 돌렸는데요. 하인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귀족들이 로스팅 구이를 좋아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The rich, they didn't like the barbecue flavor because they associated it with peasants who would have smoky food. So spit roasting was clean. There's no flavor of smoke. That's why it was preferred by the aristocrats. 16세기 드디어 고생하던 소녀를 구해줄 대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였습니다. 턴스핏이라는 품종의 이 개는 다리가 짧아서 쳇바퀴 돌리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메뉴는 양다리. 와인에 재웠다가 마늘과 허브를 찔러놓고 구워냈습니다. 개가 돌리는 쳇바퀴 동력 덕분에 겉을 태울 염려 없이 골고루 익힐 수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만찬에서는 수십 가지 요리들이 차례대로 진상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는 오늘날과 같이 고기 요리였죠.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왕과 귀족의 고기를 전담해서 자라는 장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왕과 귀족의 고기를 자른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카버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기의 종류와 부위별로 고기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식은 고귀한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상류층의 주방에서 시도된 조리법들은 현란한 테크닉으로 발전합니다. Chaque goût n'est pas différencié, c'est vraiment tout un ensemble. Chaque chose qu'on va rajouter sur un produit, donc comme la tête de veau, ça va permettre de justement faire découvrir le goût de la tête de veau. Voilà. On ne va pas ressentir chacun des ingrédients comme les échalotes, la moutarde, ça va vraiment être un ensemble qui va sublimer le produit. 이상적인 고기 맛. 그것은 모든 요리사들의 도전 과제였죠. C'est de faire flamber le vin rouge, c'est très important. Une fois qu'il a flambé, on le réduit à peu près de moitié et on l'insère dans notre coque au vin. 어떻게 익힐 것인가? 어떤 양념을 할 것인가? 고기 요리는 인류 요리법을 발전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지구상에는 고기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소는 신성한 존재죠. 오늘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매년 8월과 9월 사이에 열리는 힌두의 신 크리슈나의 탄생일입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탑쌓기. 탑이 높아질수록 아래 층 사람은 고욕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약 10m 위에 걸려있는 항아리인데요.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위에서 본 모습은 실로 아찔합니다. 여기까지 인간탑을 쌓기란 결코 쉽지 않죠. 과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게를 고려해서 가장 높은 곳에는 어린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속출하는 위험천만한 놀이를 이들이 해마다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이것은 놀이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의식입니다. 자,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감을 섞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이들이 신성시하는 소의 젖, 이들에게 그것은 축복입니다. 힌두교의 영웅신 크리슈나는 소를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그의 신상에 우유를 부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소의 흰젖, 그것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입니다. 소가 농업자산이었던 인도에서는 소를 죽여 고기를 먹는 대신 우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얻는 것이 더 실용적인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도인들은 전혀 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인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고기는 닭입니다. 닭은 가축 중에서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자 종교적 금기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고기죠. 인도에서는 어떻게 닭을 요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이하게도 양념에 요거트가 준비되는데요. 왜일까요? 여기에 카엔 페퍼라는 고춧가루를 넣고 시나몬에 후추 등을 섞어 만든 가람 마살라를 비롯해서 마늘, 생강, 10개도 넘는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요거트는 향신료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다채로운 향들이 닭고기 안에 잘 스며들도록 합니다. 물론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요거트의 역할이죠. 요거트에 하루 정도 재웠던 고기는 쇠꼬챙이에 끼워 굽는데요. 인도에는 전통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오븐이 있습니다. 탄두루 안의 온도는 480도씨. 미리 요거트에 재워둔 덕분에 촉촉한 육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20분이 지나면 탄두루 밖으로 맛있는 냄새가 번집니다. 요거트와 다양한 향신료로 맛을 낸 탄두리 치킨, 매혹의 고기 맛이 탄생합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아직도 고기 먹는 일이 특별한 행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력 20년의 도축사 알리 씨는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크리스마스. 6가정이 돈을 합쳐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고기를 먹는 즐거움과 생명을 취하는 엄숙함이 이 작은 마당에서 교차합니다. 죽음의 순간은 짧고 정확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 이곳의 사람들은 동물이 고기가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합니다. 소 한 마리가 2시간 만에 대체됩니다. 이제 이 고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때 아이들이 나섭니다. 특정인이 맛있는 부위를 독점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는 일. 그것을 위해 이들은 재미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제비 뽑기죠. 누가 어떤 부위를 차지하느냐? 그것은 인류 육식 문화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들의 이 소박한 방법은 어쩌면 가장 공평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They have to contribute the money and then they buy the ox and they share into 6 pieces or 10 pieces. It depends on the size of the volume of the sheep or the ox.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정육점에는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날 잡은 고기를 바로 그날 판매하죠. 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은 이 정육점에서도 냉장고는 없지만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ስጋው አሁን ዛሬ ነው የገባው። 4 ሰዓት 5 ሰዓት አካባቢ ነው የገባው እና ዛሬ ፍሬሽ ስጋ ነው። አስተማማኝ ነው። 이들은 바로 잡은 고기를 생으로 먹는 것을 즐깁니다. 테레시가는 인제라 빵과 같이 먹는 육회 요리입니다. 테레시가는 매운 소스에 찍어 먹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날 것을 바로 먹는 문화가 발달한 것입니다. 현대적 냉장 시설을 갖춘 시장이 생겨나면서 인류의 고기 소비량은 급증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량 육식의 시대는 냉장고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인류는 어떻게 고기를 저장했을까요? 알디나 할머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시지입니다. 포르투갈 전통 소시지 알리에이라. 작업장 안은 독특한 훈연 향으로 가득합니다. 알리에이라 소시지는 빵을 넣어 만듭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유태인들로부터 기원됐기 때문이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으로 누린내를 없애고 돼지고기에 칠면조와 닭고기를 함께 다져서 넣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을 돼지 창자 안에 넣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다양한 재료에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 보존성을 높이고 있죠. 표면에 묻은 재료를 따뜻한 물에 헹군 뒤에 천장에 걸어 3주에서 한 달 동안 훈제시킵니다. O que era para comer, que dava para comer logo naquela altura, comia-se, não é? Depois fazia-se os enchidos, que era para a gente ter que comer para todo o ano. O salpicão durava o verão inteiro, curavam os presuntos, as linguiças, as alheirinhas também davam-se a comer 2 ou 3 meses, era por isso. 저장법으로 고안된 소시지는 독특한 풍미를 냅니다. 저장법은 그 자체로 요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기는 다른 식재료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맛과 성질을 가진 수십 개의 부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어느 부위를 최고로 칠 것인가, 그 기준은 민족별로 다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고기 요리가 가장 다양하게 발전한 나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정육사들은 소 한 마리를 29개 부위로 나눕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정육사 위고 씨는 스타이자 장인으로 꼽힙니다. 14살 때 칼을 처음 잡은 위고 씨는 고기를 보는 남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Le premier jour que j'ai fait ce métier, le premier jour où j'ai atterri dans cette boucherie, le fait d'avoir touché la viande, ça m'a énormément plu. Ce côté charnel, ce côté, j'avais l'impression que c'était une matière noble. 얼마 전에 발간한 책 덕분에 사인을 청하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Merci beaucoup, madame. Merci. 과연 그의 고기 다루는 솜씨는 어떤 것일까요? 소 한 마리를 해체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랑스 최고 정육사의 칼솜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On appelle ça l'œillet, c'est une fausse pièce qui est très dure. Généralement, on met ça pour faire des jus. Moi, je mets ça pour faire des jus, des fonds de sauce dans le bœuf. 그의 정교하고 현란한 칼솜씨는 기교가 아니라 고기라는 재료의 특징을 손끝으로 해석하는 철학이며 예술입니다. C'est la petite araignée qu'on appelle la vraie araignée. C'est très bon beefsteak. 정육사 위고 씨는 각 부위의 요리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 요리사인 것입니다. Le boucher a toujours été un conseiller culinaire pour les temps de cuisson, les préparations, quelques recettes, on va dire, basiques, la blanquette, le pot-au-feu, bien sûr, il donne des conseils. 순식간에 소 한 마리가 29개 부위로 분리됐습니다. 그의 칼끝에서 고기는 한 점의 낭비도 없이 최고의 요리 재료로 탄생되었습니다. En France, on mange toutes les pièces de l'animal, même les tripes. Même la panse, on en fait des tripes. Les muscles intérieurs, onglets, hampes, on en fait des beefsteaks ou des rôtis. Et il n'y a pas une pièce que l'on ne mange pas. Même la tête de bœuf, ça se mange. 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점의 고기도 버리지 않고 사용한다는 프랑스. 그 전통을 볼 수 있는 곳이 리옹의 서민 식당 부숑입니다. 요리사 브리지트는 한국식으로 치자면 욕쟁이 아줌마로 통합니다. 전문 요리 교육을 받지 않은 아줌마들이 값싼 재료를 이용해서 최고의 미식 요리를 탄생시켰죠. 그들은 부숑의 어머니들이라 불립니다. 대체 부숑의 서민 요리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4개의 소 위장 중에서 첫 번째 위, 양입니다. 화이트 와인과 파슬리를 넣어 볶아내죠. 양은
명물 내장 요리로 가장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는 내장들을 최고의 별미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숑의 창의력이죠. 돼지의 위를 감싸는 그물막입니다. 다진 양고기에 말린 과일을 넣고 버무려 속재료를 만듭니다. 그것을 그물막으로 감싸면 살코기로는 전혀 맛을 낼 수 없는 창의적인 요리가 되죠. À la base, les bouchons, c'était pour une restauration pour les ouvriers. Pour les ouvriers, tout ce qui était artisan. Donc, ils faisaient des mâchons le matin. Donc, on leur donnait des morceaux qui étaient mijotés, comme les tripes, tous les morceaux là-bas que je vous ai énoncés. 부숑의 서민 요리들은 유명 요리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민 요리가 미식의 나라 프랑스 요리 발전의 자양분이 됐던 것입니다. 특수 부위의 요리는 서민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은 왕의 요리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부하에서 등골, 두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위를 요리해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내장 요리는 섬세한 손질법에서 시작됩니다. 밀가루와 소금으로 내장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제 사태의 경우는 이제 그 악요젤, 콜라겐이 많잖아요. 그 양의 경우는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은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양가도 달라지겠죠. 한국인들은 부위마다 맛과 영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하면서 점점 한 번 넣고 어느 정도 국물을 많이 넣고 끓이다가 또 다시 양념을 넣고 해서 한 3번으로 나눠서 넣어야지 되지. 특수 부위를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조리법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부위를 요리했던 만큼 그 조리법 또한 여러 가지였습니다. 찜과 탕이 있는가 하면 직화 부위와 같은 부위법도 있습니다. 천엽과 두골, 간 등으로는 전을 부칩니다. 재료가 다양해서 말 그대로 각색전이라 이렇게 불렀죠. 같은 전이라도 부위에 따라 부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양을 하루 종일 중탕에서 짜면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모든 부위를 최고의 요리로 만들었던 지혜. 그것이 한국의 고기 요리입니다. 고기를 얻기 위한 인류의 오랜 집념. 그것은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이가 숲속에는 사냥꾼들의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곳. 이들이 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소금에 절여둔 돼지 비계뿐입니다. 타이가 숲속엔 고기를 살 곳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겨울 신선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냥뿐입니다. 바실리 할아버지는 타이가의 마지막 사냥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겨울 숲속에선 좀처럼 야생 동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냥꾼은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겐 권력이었던 고기. 그것은 자연이 요리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